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주차 1교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기대 위반 이론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죠. 첫 번째 그 물리적 공간과 대인 관계를 설명을 했고, 또 그에 따른 이제 기대, 그에 따른 위반가, 그리고 커뮤니케이터의 보상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대 위반 이론에 대한 그 용례와 함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위반 이론에 대한 그 용례 그리고 함의는 원래 이제 이 기대 위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버군이 그 신임 교수로 재직할 때 처음에 강의실에서 겪었던 그런 그 당혹스러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이론화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느 날 그 버군이라는 사람이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4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명의 학생들이 각각 이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2학생은 그 부탁을 들어줄 만해서 수용을 했고, 그러나 그 나머지 2학생의 부탁은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휴식 시간에 부탁을 했는데, 그 비슷한 성격의 제안에 대한 자신의 서로 다른 반응에 스스로도 의아해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안드레라는 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자기 그 장학금 추천서를 좀 써주십사 하고서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고, 여학생인 그 던이라는 학생은 우리 교수님을 좀 점심 식사에 좀 모셔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군은 그들이 부탁이 뭐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수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그 수업의 기말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이 벨린다라는 학생의 부탁과 또한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수구 게임에 참석해달라라고 하는 그 찰리의 학생에 대한 부탁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강의를 마친 후에 연구실로 돌아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버군이 그 교수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제안한 대화상의 거리가 이 중요한 변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이 벨린다와 찰리는 버군이 기대한 상호작용의 범위, 즉 그 개인의 공간거리를 적당하게 위반한 상태에서 부탁을 해온 데 비해서 안드레이와 더는 자신이 기대를 확연하게 벗어난, 그래서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위협의 경계선을 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버군이 이러한 설명 방식을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이색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 논리성과 체계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변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버군이라는 교수는 자신이 선택이 평소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막연한 감정, 그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개인적 공간의 침해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버군이라는 교수는 스스로 설정해 놓은 위협의 경계선,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경계선을 넘어선 그 학생들의 이 부탁은 들어줄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이 경계선을 넘어선 학생들이
아닌 그런 그야말로 완전하게 벗어난 그런 그 상태, 애매한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는 결국 거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대와 위반가, 앞서서 얘기한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터 보상가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 버군 교수의 그 선택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버군 교수는 개별 학생과 상호작용에서 일정한 공간적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 우리가 교수와 학생의 그 상호작용에서 허용되는 어떤 공간적 기대,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화적 규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기대 위반에 따르는 부정적, 긍정적 가치 역시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학교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이 공동체 규범, 그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터 보상가 역시도 여타의 공동체와 견주어서 그리 크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겁니다. 요컨대 이 문화적 규범의 일탈 가능성이 적고 기대 위반에 따르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치가 크지 않으면서 커뮤니케이터 보상가 역시 크지 않은 학교라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에서는 이러한 기대 위반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이와는 다르게 이 구성원에 대한 기대가 커서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의 폭이 넓으며 이 커뮤니케이터 보상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또는 그 공동체에서 이 기대 위반의 효과는 버군인 교수가 경험한 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시적이고 민감한 감정의 변화를 이론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하는 문제죠. 이 대인관계의 미시적 역동성에 공간적 거리에 대한 위반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미리 간파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가져올 효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스스로가 이 대인관계를 다루는 기술이 탁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대 위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혹은 전술이 먹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우선하는 소통 능력을 견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고도의 대화와 소통 능력을 견지할 수 있을 때 그때만이 유효한 기대 위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로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기대 위반은 공간적 거리, 특히 문화적 규범에서 용인하고 있는 그 물리적 거리를 위반하는 것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불가능할지도 모를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성사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대를 위반하는 단일한 전략과 전술로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상적인 대화와 소통의 과정에서 이 동원하는 전략과 전술 속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함으로 해서 대화와 소통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반을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로부터 획득하는 반사이익 역시 더욱 크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기대 위반을 수반하는 대화 소통의 효과는 향상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반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커뮤니케이터의 특성, 상대방의 무드와 기분, 감정과 같은 무수한 변수들이 체적 조합 속에서 채택될 수 있을 때
소고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서 이 투입되는 이 수고로움의 노고에 비해서 얻는 수익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반문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태도 변화에 대한 그런 문제가 결국 그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 부조화의 그 요인이 무엇이냐? 부조화의 해소법. 그리고 인지 부조화 이론에 대한 용례와 함의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그에 따른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이 이론은 인간관계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보다는 실제로 행동이나 실천에 바탕을 둔 그런 심리적이고도 인지적인 부조화와 연결될 수 있을 때 더욱 발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설득 이론으로 분류되는 소위 그 인지 부조화의 바탕을 둔 그 태도와 행동의 변화, 기제가 어떻게 인간관계의 문제와 접목될 수 있으며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 변화의 원천입니다. 바로 인지 부조화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심리적 불균형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그러한 불균형을 균형 상태로 뒤들려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견지했던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그러한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요컨대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일환, 그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존 태도나 신념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인지 부조화에 기반한 태도 변화는 머리 위에 탐스럽게 매달린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여우 이수부화가 있죠. 결국 여우가 자신의 손에 닿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저 포도는 신포도야. 이렇게 체념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수부화에서 나오는 신포도 이야기, 그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상 여우에게 포도 따먹기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좌절된 겁니다. 여우의 태도는 이러한 그 좌절에서 오는 심리적 불편함을 덜 느끼기 위해서 애써서 신포도 운운하면서 좌절에 대한 유별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그 의식적인 노력, 그 결과인 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우가 포도에 대해서 가졌던 기존의 태도는 이 탐스러운 포도에서 완전히 신포도로 바뀌게 된 거죠. 인지부조화 이론인 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된 것은 이 이론이 주는 교훈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존의 태도 이론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태도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태도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이끈다기보다는 행동의 변화가 태도 변화를 초래하고 또 이것이 다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우가 만약 포도를 따먹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여우에게 포도는 여전히 그야말로 탐스러운 포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이변이 없는 한 여우에게 이 포도는 그야말로 이 달콤한 어떤 것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반대로 여우가 신포도로 급격한 태도의 변화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닿지 않는 그 포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심리적 부조화를 완화시키거나 또는 이 해소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그런 인위적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동이 태도 변화를 이끄는 바로 그 증거인 셈입니다.
레온 베스팅거는 이와 같은 심리적 부조화를 깊이 하고자 하는 욕구는 배고픈 사람이 포만감을 원하는 것만큼이나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기피 욕구가 우리 행동이나 신념마저도 변화시키게 하는 자극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사안이 중요하거나 행동과 신념 사이의 불일치 간극이 클수록 그에 따른 심리적 부조화는 더욱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폭의 태도 변화를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면 부조화 요인과 부조화의 해소법은 무엇인가? 인지 부조화에서 말하는 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지 요소들이 불일치 차원을 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동기까지 연결될 수 있을 때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태도와 행동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인지 부조화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 인지 부조화는 타인의 영향력이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부조화가 타인의 영향력과 압력에 따른 것일 때는 그야말로 그러한 부조화의 원인을 그것을 돌려버려 태도나 행동 변화의 동기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난다면 그러한 결정을 반복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번복할 수 있다면 그 결정을 취소하고 나면 부조화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세 번째, 부조화에 대한 정당화 혹은 합리화의 기제가 적어야 합니다. 만약 부조화에 대한 정당하고 합당한 그 논리가 있다면 이 부조화의 원인을 거기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편 이 패스팅거는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부조화를 증폭시키는 정보를 기피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그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과 일치하는 그런 의견을 환영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에 노출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유상종의 모임을 통해서 심리적 평안을 유지하려는 그런 욕구가 강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심리적 불편함을 야기하는 모임은 꺼리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적 부조화 희피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다음의 세 가지가 대표적인 방법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에 대한 선별적 노출을 통해서 불일치를 희피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서 선별 노출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양한 정보들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혹은 자신의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함으로 해서 심리적 부조화를 희피하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둘째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난 후에는 야기되는 그런 부조화를 줄이는 방식은 기존의 결정이 더 나은 결정이었음을 재확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결정이 중요하면 할수록 결정에 투입한 시간이 또 길면 길수록 그리고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울수록 결정에 따르는 심리적 긴장감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결정에 따른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서 정보 추구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정이 옳은 것이었음을 지지받으려는 이 동기가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결정에 대한 보상이 최소한으로 주어졌을 때는 그러한 결정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결정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만으로도 그 결정에 대한 정당화 요인이 되어서 태도 변화의 동기가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정에 대한 보상과 정당화의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최소한으로 주어졌을 때 이 기대했던 보상이나 정당화 수준의 간극이 생기는데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태도 변화를 필연코 수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른바 1달러, 20달러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 실험은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을 했는데 실패 감기 실험이옵니다. 실패 감기 실험. 이 실험은 이제 참여자들이 실험실에서 실을 감는 실패를 오른쪽 방향으로 4분의 1 정도를 감아야 하는 지겨우면서도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했던 겁니다. 1시간쯤 경과한 다음에 한 연구진이 피험자에게 다가가서 의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 내용은 오늘 조교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니 대신해서 실험실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다른 실험 참여자들에게 이 실험은 매우 재미있는 실험이라고 말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실험의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이 부탁은 이 실험 참여자들이 태도와는 상반되는 그 일종의 거짓말인 것이죠. 더불어 그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여 거짓말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달러를 준다고 약속을 하고 미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1달러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부탁을 받은 실험 참여자 가운데서 6명은 거짓말 부탁에 동참하지 않는 반면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험이 재미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6명은 거짓말 부탁에 동참하지 않는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20달러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실험 참여자들은 이 실험이 정말 재미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반면에 1달러를 받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그런 실험 참여자는 실패 감기가 의외로 재미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20달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 대가를 충분하게 받았으므로 심리적 불일치를 느끼지 않은 사람이며 따라서 실패 감기에 대한 자신의 기존 태도를 바꿀 동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1달러를 받고 거짓말을 한 실험 참여자는 거짓말에 대한 그 대가치고는 1달러 이것밖에 너무 작은 보상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실패 관계에 대한 자신의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에 심리적 부조화가 고조되게 마련이라는 거죠. 결국 1달러를 지급받은 실험 참여자들은 이러한 심리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킨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정말 재미있었다는 거죠. 인지 부조화의 그 용례 이 함의를 한번 살펴봅니다. 인지 부조화의 이론은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효율적인 설득 전략을 다루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론이죠. 그렇지만 대인관계는 처음 만남부터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장기간의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만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인지적 불일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부조화 경험은 곧바로 관계의 단절이나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고 일정한 조정과 조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기존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부조화를 통한 설득의 과정은 곧 대인관계 맺기의 과정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관계의 단절, 이것은 곧 이러한 부조화 이후에 심리적 균형을 획득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지 부조화의 극복을 위한 심리적 그 메커니즘으로서 태도 변화와 그 과정이
대인관계 형성에 시사하는 바는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다음의 그 두 가지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태도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를 이끈다는 겁니다. 기존의 설득 이론은 어떤 사람의 행동 변화는 그의 선행한다고 생각되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는데, 인지부조화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 또는 행동이 다양한 조건에서 결정 행위자의 심리적 부조화를 경험하도록 하고, 이러한 부조화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기존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시한 여후가 처음에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포도를 신포도일 것이라고 태도를 바꾼 것은 바로 포도를 따먹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난 뒤에야 얻게 된 교훈의 결과라는 것이죠. 행동이 태도 변화를 이끈다는 것은 이 대인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은 자신을 향한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마음을 담은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더욱 성공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방식은 대체로 편지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사랑의 표현이 상대방의 심리적 부조화 경험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극제로 적합한 것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최소 정당화 혹은 불충분한 정당화 가설입니다. 자신의 고백이 상대방의 심리적 부조화 경험에 성공적이었다고 가정할 때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 고백이 가져다 줄 그 보상이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상대방에게 사랑의 승낙을 통해서 얻게 될 보상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식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러한 부조화의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뒤돌아올 보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심리적 부조화를 겪고 있는 상대방이 스스로 그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남다른 사랑 정도일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구성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 구성과 분화를 살펴보고 또 그 인지 복잡성과 정교한 커뮤니케이션을 알아보면서 그 구성주의의 용례와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이 구성주의는 역할 범주 설문을 통해서 측정된 그런 구성 분화의 정도와 인지적 복잡성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결정짓는 기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성 분화 정도가 높아서 인지적으로 복잡한 사람이 사람 중심의 수사적 메시지를 권해낼 수 있는 이 논리적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줌과 아울러서 그들이 왜 인간관계의 절대 강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적 구성과 분화인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의 개념의 상이 다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런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시 딜리아는 이를 개념 구성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를 우리의 지각에 짜맞추려는 모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러한 구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오늘날에 이 신경과학이나 뇌과학의 발달로 감각기관이나
뇌의 특정 부위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진화된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기능과 기능이 어떠한 구조와 논리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있죠. 그래서 뇌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신체와 지적 능력을 관장하는 뇌, 이 중추신경 뇌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나 또 이 기능적 자기공명장 영상, MRI라고 하죠. 이 MRI를 통해서 뇌 속을 직접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최선의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공명 영상 MRI가 우리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현재의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뇌의 기능과 활성화의 차이가 인지적 반응을 달리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차이가 학습 능력과 행동의 차이를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인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이러한 구성의 차이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의 형성, 그리고 그 유지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범주 설문은 구성주의자가 이와 같은 뇌의 인지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발한 하나의 기법입니다. 역할범주 설문은 그래서 이러한 이 대인 간 구성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핵심 장치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 상자인 셈이죠. 예컨대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따뜻한 또는 차가운 또는 좋은, 나쁜 또는 빠른, 느린 이런 그 상반된 용어를 갖다가 쌍으로 그 사물을 구분하는데 이 사용하는 대조적 특성이 바로 역할범주라는 도구 상자를 통해서 추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인 간 구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역할범주 설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또래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들 가운데서 좋아하는 한 사람과 싫어하는 한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일단 두 사람을 마음에 두고서 그들의 성격이나 습관, 신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등을 서로 비교 대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롯한 모든 범위의 특징을 집어냅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난 다음에 종이를 꺼내서 5분 동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글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읽어도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잘 묘사를 하는 거죠. 이때 단 그가 가진 신체 특징을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의 태도와 예의, 또 타인에 대한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중점적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그 묘사도 끝났다면 이제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와 방식으로 묘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역할범주 설문을 통한 인지적 구성 측정 방식은 다소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극히 과학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치학 연구에서도 즐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어떤 그 정치가를 판단할 때 자유주의, 보수주의 또는 정직한 또는 악덕한 또는 유능한, 무능한과 같은 이런 그 양극단의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게 되죠. 정치적 통찰력이 뛰어난 관찰자는 이런 미묘한 차이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수십 개의 해석적 정향을 동원하게 됩니다. 예컨대 보수주의 중에서도 절충적 사이보수주의자와 호전적
그렇게 세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 정치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판단을 가졌다면 어떤 대상이나 실제에 대한 개념적 구성으로 흑백 논리에 근접한 인지적 구성을 동원할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주의에 따르면 인지적 구성이 복잡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정교한 관찰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구성 분화의 차이를 통해서 인지적 복잡성을 자세하게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할범죄 설문을 통한 인지적 복잡성의 측정을 갖다가 인성검사를 비롯한 다른 성격검사와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조사에 따르면 역할범죄 설문을 통해서 도출된 점수는 지능, 감정이입, 쓰기능력, 외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인지적 이러한 측정이 단순한 어떤 수다를 떠는 거나 아니면 개념화의 측정 도구일 뿐이라고 이 평가절하하기도 했지만, 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인지적 복잡성이 단순한 개념화 능력 이상의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지 복잡성과 정교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인지적 구성의 이 분화는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작동 원리를 세 가지 메시지, 고안 논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한 이 바바라 오키브 학자가 있습니다. 구성주의 주장의 요체는 인지 복잡성이 발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강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즉 인지적 구성이 보다 복잡한 그런 사람은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 정교한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곧 인지적 구성 능력의 차이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메시지 구성 능력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교한 메시지 구성 능력인데, 이 구성주의자들은 이를 사람 중심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목표 추구가 가능한 메시지 구성 능력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이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전형인 사람 중심 메시지는 커뮤니케이션 맥락에 부합하는 주관적 그리고 정서적 관계적 측면을 고려한 사려 깊은 메시지를 말합니다. 즉 화자가 메시지를 구성하는데 상대방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그 방식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지적 복잡성이 높은 사람이면 그럴수록 이러한 평가와 조절이 능숙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상황과 맥락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과 일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메시지 구성 능력도 높아진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또래 집단 가운데서 인지적 복잡성이 높은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사람 중심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앞선다는 결과를 통해서 구성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론적 가정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인지 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다양한 목표 추구가 가능한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우위를 보인다. 그런 점이 주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구성할 때 한 번에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복수 혹은 그 이상의 다양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고안해낼 수 있는 능력은 그야말로 인지적 복잡성, 즉 인지적 구성이 정교하고 분화되지 않으면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혼의 여성이 유부남 사장으로부터 제안받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아무 잘못이 없는 이 여성이 위기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당연히
성희롱의 위기에 벗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장의 인격에 가급적이면 손상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구성주의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중심의 그 정교한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지적 복잡성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지적 조건은 그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맞지만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구성주의자들은 인지적 구성의 분화가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끌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두 변인 사이 관련성을 발견은 했지만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달리아의 동료인 이 바바라 오키프는 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작동 원리를 다음 세 가지 메시지, 이 고안 논리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적 고안 논리입니다. 이 표현적 고안 논리를 작동시키는 사람들은 언어를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보면서 그들은 그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건네고, 또 그들이 바로 하는 유일한 목적은 개방적이고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으며, 다른 세부 목적을 사살하는 계획은 애초부터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변호사나 정치가, 판매원,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말을 잘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고, 또 말 그대로 표현적 고안 논리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입장, 감정, 그리고 정서의 전달에 충실하려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규범적 고안 논리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사이 규범적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협력적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들은 이 적절성을 가미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자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단순히 전달하기보다는 사회적 규범과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수사적 고안 논리입니다. 이 고안 논리에 익숙한 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 이외의 커뮤니케이션 맥락을 반영합니다. 이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 자아와 상황의 그 창조물이자 협상물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것은 이 의미의 조정 관리 이론에서 제시한 이 대화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과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즉, 어떠한 사회적 실제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대화 과정에서 공동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적 고안 논리에 민감한 화자는 표현적 고안 논리에도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 규범적 간섭을 채택하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갈등이 야기됐을 때 그러한 갈등 상황을 재규정하는데 그 유용하고 참신한 메시지를 권해낼 수 있는 걸출한 능력이 있는 거죠. 요약한다면 이 수사적 고안 논리는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권력을 다른 방향으로 분산시키면서도 그 속에 저와 일치를 추구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구성주의 용례는 그 수사적 메시지 고안 논리에서 기반한 이 정교한 커뮤니케이션은 이 커뮤니케이션 결과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가, 이 문제, 이것은 인지적 복잡성, 수사적 고안 논리,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유익한 결과라고 하는 선순환적 사슬 구조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딜리아는 다음 세 가지 관점